자,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어떻게 보면 시험이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생각보다. 그죠? 4월 여러분들이 28일부터니까 이제 지금 이번 주가 지금 16일, 3월 셋째 주란 말이죠, 그렇죠? 그다음 넷째, 다섯째, 그다음에 4월 첫째, 둘째, 셋째, 한 지금 5주 정도 남았습니다. 아 6주 남았네 맞네요. 그거밖에 안 남았어. 네, 5주 정도 남았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빨리빨리 나갈 필요도 있기는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이 지금 현재 방금 얘기했듯이 계획한 거는 일단 먼저 프린트 시험 범위 안에 있는 수능 특강 시험 범위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나가기. 그리고 그 다음에 추가되는 건 사실상 우리가 알 수가 알 수가 힘들어요. 알기가. 알겠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마 여기서 추가되는 거는 시작품 한 4-5작품 정도 더 추가될 것 같아요. 봤을 때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출문제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함께 복합 지문으로 나오는 그런 작품들이 몇 개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그 부분 유념을 하면서 이제 그거는 추가되는 건 어쨌든 추가되는 걸로 따로 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빠르게 진도부터 나가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선생님, 응. 이거 제가 고등학생한테 물어봤는데 네. 이게 다 중간고사 시험 범위 아니야? 빠질 수도 있기는 해요. 한 작품 정도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 중간이랑 기말 합쳐서 이거야? 아니에요. 아니, 그거 중간만이에요. 네. 그렇게 말하지. 작년에도 그 정도 분량으로 중간고사 시험 봤었어요. 네. 그래서 작년 시험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주면은 작년에도 중간에 지금처럼 한 6-7작품? 근데 작년에 이제 중간에 예정보다 좀 진도가 늦어가지고 마지막에 한두 작품 정도가 빠지긴 했었어요. 알겠죠? 근데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그 기출문제 같은 지문들이 이제 추가 프린트로 나오면서 거기에 함께 실렸던 뭐 시작품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시험 범위에 이제 또 추가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소설이었던가가 작년에 마지막에 한두 작품 정도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그 작품들이 이제 기말고사로 넘어가가지고 기말고사에 또 이제 또 추가돼가지고 해서 어쨌든 기말고사도 한 6-7작품 일단 수능 특강 안에서 그리고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똑같이 기출문제에서 또 이제 시작품 같은 경우 한 몇 개, 5-6개 추가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시험을 보긴 했어요. 알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배운다고 해서 이게 모두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이 사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수능 특강으로 공부를 하고는 있는데 다른 학교들처럼 문학책을 가지고 수업을 하더라도 문학책에는 문학작품이 짤막짤막하게 소설 같은 경우도 짧고 시 같은 경우도 뭐 시는 더 전편이 실려있긴 하지만 어쨌든 짤막짤막하게 문학작품이 수없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많이 실려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그 한 권을 한 학기에 끝내다 보니까 보통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문학작품만 거의 한 20작품 가까이 되는 15? 뭐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부 다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시험 문제 수는 정해져 있는데, 그렇지? 그럼 뭐 한 지문당 한두 문제 선으로밖에 안 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간다 해도 이것이 꼭 다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냥 이런 범위 안에서 나온다의 개념이라고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고1 때는 뭐 시험 범위 있는 게 다 나왔지만 고2는 그렇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랜덤으로 몇 작품 나온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게 훨씬 편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은 바로 이상의 날개부터 수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이상의 날개도 역시 한번 선생님이 정리를 해줄 테니까 정리부터 하고 내용을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빈 공간에 하나 적어 놓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의 갈래는 그렇죠. 비교적 분량이 짧은 단편 소설이고 그죠? 그 다음에 심리소설. 인물의 심리 변화를 중심으로 하는 소설이죠. 자, 성격은 자기 고백적. 이고 굉장히 상징적인. 소설이지만 시 같은 상징성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알겠죠? 자, 주제는 저자, 무력한 삶과
분열된 자아상에서 벗어나려는 존재의 의지를 담고 있는 작품이죠. 자,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배경은 시간은 1930년대, 공간은 서울, 이때 말로는 경성이죠. 자, 특징은 첫 번째, 초연출주의 소설이기 때문에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을 하죠. 자, 이거는 우리가 방학 때 하면서 선생님 설명했었죠. 그쵸? 그래서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해서 인물의 내면 세계를 드러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상징적인 소재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주제의식을 드러내주고 있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공간의 대조. 자, 방학 때도 얘기했지만 바로 아내가 살고 있는 방과, 그쵸, 남편인 나가 살고 있는 방의 공간이 서로 대조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통해 가지고 인물과 차이를 보여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오늘 수업 마치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문을 뽑아서 줄게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전문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다 정리돼서 주는 자료에는 줄거리도 전부 다 이제 그 요약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집어 넣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한번 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한맥고 같은 경우는 약간 수능형으로 정말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설 같은 경우도 이제 작품 연계로서 이제 좀 수능 특강에 이제 앞부분이 실려 있으면은 여러분들 시험에 뒷부분 쪽을 좀 사용한다든지 약간 이런 경향을 보이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 날개 같은 경우는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우리가 방학 동안에 했었던 부분 있잖아요. 마지막에 그 화신백화점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금붕어 보다가 사람들 거리 돌아다니는 거 보다가 마지막에 날개 놓고 막 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장면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작품으로서 그런 식으로 시험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높으니까 유의하면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처음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그렇건만 나에게는 옷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 이 뭡니까? 나라고 하는 인물. 이 나가 바로 작품의 중심 인물이고, 그러니까 이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나에게는 옷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즉, 이 사람은 밖에 나다닐 때 입을 옷이 없는 그런 삶, 즉 바로 나의 유폐된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과 굉장히 단절되어 있는 삶, 집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아내는 내게 옷을 주지 않았다. 그렇죠? 아내는 왜 나에게 옷을 주지 않았을까? 이상한 상상을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자, 아내는 내게 옷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아내는 나를 어떻게
통제하려고. 통제하는 아내의 모습이 드러나더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뭡니까?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게 물론 본인 스스로도 세상과 약간 좀 단절되어 살려고 하는 그런 무기력한 지식이 있나 보니까 세상과 단절되기를 원해서 그런 모습을 띄기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내도 바로 뭐다 남편이 밖에 나가는 거를 뭡니까 통제하려고 하는 그죠 왜? 사실 이제 여기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아내의 직업 자체가 사실 기생입니다. 알겠죠? 일종의 약간 그 다른 사람에게 몸을 파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은 조금 그런 일종의 그런 더러운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남편을 이제 어떻게 굉장히 의심하고 자꾸 의심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아예 못 나가게 해버리려고 이렇게 남편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입고 있는 코르덴 양복 한 벌이 내 자리옷이었고, 그렇죠? 자리옷은 잠잘 때 입는 옷이야. 양복 한 벌밖에 없으니까 그거 입고 잠을 잔다는 거죠, 그렇죠? 자, 통상복과 나들이 옷을 겸한 것이었다. 그리고 하인에게 스웨터가 한 조각 사철을 통한 내 내이다. 그것들은 하나같이 다 빛이 검다라는 거지, 그렇지? 자, 여기서 보면 내가 입은 옷들은 전부 다 바로 뭐다? 하나같이 다 시커먼색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 아내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 몸을 파는 그런 직업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닐 거 아니야, 아내는. 왜? 사람 손님들을 꼬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 나의 옷의 차림은 바로 뭐다? 바로 아내의 화려한 옷과 대조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것은 내 짐작 같아서는 즉 빨래를 될 수 있는 데까지 하지 않아도 보기 싫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커먼 옷 입고 있으면은 더러워져도 티가 안 나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나는 허리와 두 가랑이 세 군데 다 고무밴드가 끼어있는 부드러운 사로마다를 입고 그리고 아무 소리 없이 잘 놀았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로마다는 이제 일본식 그 남성용 속바지 같은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계속 또 보도록 합시다. 자, 어느덧 손수건만 해줬던 볕이 나갔는데, 그렇죠? 손수건만 해줬던 볕이 나갔는데 이제 시간이 흘렀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시간의 흐름, 즉 저녁이 되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처음에는 그나마 이제 뭐니까 방에 나 있는 조그마한 틈새로 손수건만한 햇빛이 좀 비쳤단 말이야, 창으로. 알겠지?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 사라졌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저녁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나갔는데 아내는 외출해서 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요만 일해도 좀 피곤하였고 또 아내가 돌아오기 전에 내 방으로 가 있어야 될 것을 생각하고 그만 내 방으로 건너간다. 내 방은 침침하다. 자, 나는 지금 입고 있는 옷도 시커먼 옷이었고, 그렇죠? 내 방도 굉장히 침침한 그런 방입니다. 알겠죠? 근데 아내의 방은 역시 마찬가지 손님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공간이, 아내가 자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아내가 이제 손님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내의 방도 굉장히 화려한 모습을 보여줘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내 방이라고 하는 공간도 역시 바로 뭐다? 바로 아내의 방과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나의 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나의 내면을 상징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낮잠을 잔다. 한 번도 거둔 일이 없는 내 이부자리는 내 몸뚱이의 일부분처럼 내게는 참 반갑다라는 거지, 그치? 즉 바로 뭐다? 이부자리를 한 번도 거둔 일이 없대요. 알겠습니까? 그만큼 뭐 위생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는 거죠, 그렇죠? 왜? 굉장히 무기력한 인물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부자리도 역시 바로 뭐다? 무기력한 나의 모습을 드러내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잠은 잘 오는 적도 있다. 그러나 또 전신이 까칠까칠하면서, 그렇죠? 자꾸 뭡니까 피부에 살갗이 뭔가 이상하게 닿아서 까칠까칠하면서 영 잠이 오지 않는 적도 있다. 그런 때는 아무 제목으로나 제목을 하나 골라서 연구하였다. 나는 내 좀 축축한 이불 속에서 참 여러 가지 발명도 하였고 논문도 많이 썼다. 시도 많이 지었다라는 거지, 그치? 자, 지금 이 사람은 바로 뭡니까? 그 자신의 이불 속에서 여러 가지 글들을 머릿속으로 자꾸 생각하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불 속에서 어떻게 참 여러 가지 발명도 하였고 논문도 많이 썼고 시도 많이 지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어떤 존재다? 어떤 존재다? 상상으로 하는데 상상하는 게 지금 논문, 시 뭐 이런 걸 얘기하잖아. 그치? 이런 걸 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래도 지식인에 속하는, 즉 대학까지 공부를 했었던 지식인에 속하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뭐다? 이불 속에서 여러 생각을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걸 통해서 나는 바로 뭐다? 지식인임을 암시한다는 거죠. 대학에 대해서 모르면 논문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모를 거 아니야, 그치? 그죠? 있죠. 네? 네, 있었습니다. 아닌데요? 이때 당시에도 대학이 있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그 대학도 많이 다녔고 그 다음에 일본으로 유학도 많이 갔었죠. 윤동주 같은 경우도 일본 유학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었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연세대가 그 선교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교예요. 처음에 연세 학당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알겠습니까? 성균관대도 역시 마찬가지 성균관 학당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진 곳이고, 알겠죠? 그래서 그 학당이 이제 대학으로 발전돼가지고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에도 대학들이 존재를 하긴 했었어요. 오케이?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참 이상도 사실은 굉장히 좀 똑똑한 사람이었고 엄청난 지식인이었거든요. 이 사람도 내가 알기로는 유학을 다녀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원래 직업은 건축가였다는, 그렇죠? 이런 말도 있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나 그것들은 내가 잠이 드는 것과 동시에 내 방에 담겨서 철철 넘치는 그 흐느흐느한 공기에 다 비누처럼 풀어져서 온데간데가 없고 한참 자고 깬 나는 속이 무명헝겊이나 메밀껍질로 띵띵 찬 한 덩어리 베개와도 같은 한 벌 신경이었을 뿐이고 하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잠들고 나면 그 머릿속에 떠오르던 모든 것들도 싹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저 뭡니까? 무기력하게 이불 속에 한 일종의 던져져 있는 그런 하나의 모습일 뿐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밑줄 치도록 합시다. 자, 나는 속이 무명헝겊이나 메밀 껍질로 띵띵 잔 한 덩어리 베개와도 같은 한 벌 신경이었을 뿐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바로 뭐다? 이거는 무기력한
나의 모습을 비유한 표현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은 뭡니까? 잠자리 한쪽 구석에 나둥그러져 있는 베개처럼, 그렇죠? 자신의 모습도 이렇게 뭡니까? 의미 없이 막 나둥그러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를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기에 나는 빈대가 무엇보다도 싫었다. 그러나 내 방에서는 겨울에도 몇 마리의 빈대가 끊이지 않고 나왔다. 내게 근심이 있었다면 오직 이 빈대를 미워하는 근심일 것이다. 나는 빈대에게 물려서 가려운 자리를 피가 나도록 긁었다. 쓰라리다. 그것은 그윽한 쾌감에 틀림없었다. 나는 홍곤히 잠이 든다. 나는 그러나 그런 이불 속의 사색생활에서도 적극적인 것을 궁리하는 법이 없다. 내게는 그럴 필요가 대체 없었다. 만일 내가 그런 좀 적극적인 것을 궁리해내었을 경우에 나는 반드시 내 아내와 의논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면 반드시 나는 아내에게 꾸지람을 들을 것이고, 나는 꾸지람이 무서웠다느니 보다는 성가셨다라는 거지. 그치? 즉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하면 전부 다 누구의 그런 그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치? 아내의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쵸?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만일 내가부터 자, 그 다음에 성가셨다까지. 그런데 이 아내와 의논하는 게 무섭다느니 보다는 나는 어땠다? 성가셨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또 나의 모습도 역시 어떻다? 아내에게 종속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주체적인 삶이 아닌 아내에게 그저 어떻게 보면 좀 나쁜 의미로 얘기하면 빌붙어 사는 그런 남자의 모습으로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삶에 자꾸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런 삶에 찌들다 보니까 더욱더 무기력해지고, 그러니까 아내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의논하는 것조차도 성가시하는, 귀찮아하는, 흔히 말하는 귀차니즘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알겠죠? 자, 내가 제법 한 사람의 사회인의 자격으로 일을 해보는 것도, 아내에게 사설 듣는 것도 나는 가장 게으른 동물처럼 게으른 것이 좋았다. 될 수만 있으면 이 무의미한 인간의 탈을 벗어버리고도 싶었다라는 거죠. 즉 인간의 탈을 벗는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 사람이 죽겠다. 그렇지, 죽는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만큼 삶의 의욕 자체가 없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나는 가장 게으르고부터 싶었다까지. 그렇죠? 자, 여기서도 굉장히 게으르고 무기력한 나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나에게는 인간 사회가 스스러웠다. 그렇죠? 바로 정분이 두텁지 않고 굉장히 조심스러웠다는 거죠. 그렇죠? 왜? 사회와 어떻게 보면 단절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나에게는 바로 이 사회라고 하는 게 익숙한 공간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생활이 스스러웠다. 모두가 서먹서먹할 뿐이었다. 자, 여러 번 자동차에 치일 뻔하면서 나는 그래도 경성역으로 찾아갔다. 빈자리와 마주 앉아서 이 쓰디쓴 입맛을 거두기 위하여 무엇으로나 입가심을 하고 싶었다. 커피 좋다. 그렇죠? 그러나 경성역 홀에 한 걸음 들여놓았을 때 나는 내 주머니에는 돈이 한 푼도 없는 것을, 그것을 깜빡 잊었던 것을 깨달았다. 또 아득하였다. 나는 어디선가 그저 맥없이 머뭇머뭇하면서 어쩔 줄을 모를 뿐이었다. 얼빠진 사람처럼 그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라는 거지. 그렇지?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나는 어디선가 여기서부터 그렇죠? 저리 갔다 하면서 점점점. 자, 꺽쇠로 표시했습니까? 자, 여기 중략된 부분이 이제 뭡니까? 남편이 그 집을 하룻밤을 외박을 하고 들어오니까 아내가 뭐 바람 폈냐고 막 추궁을 하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횃불이 치고 방에 들어갔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아내 방에다가 이제 밀어놓고 다시 또 집에서 나와버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 경성 시내를 막 돌아다니다가 경성역에 도착해가지고 커피나 한잔 할까 했는데 앞불싸 돈을 모두 아내에게 다시 줘버렸다는 걸 이제서야 다시 생각을 해낸 거죠. 알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바로 뭐다? 바로 아내에게 종속되어 살았기에 자활 능력이 사라진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더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나는 어디로 드립다 쏟아냈는지 하나도 모른다. 다만 몇 시간 후에 내가 미스콧이 옥상에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거의 대낮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스콧이는 명동에 있는 백화점 이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1930년대 있었던 대표적인 이제 우리나라의 몇 안 되는 백화점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건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그런 소재죠. 자, 나는 거기 아무데나 주저앉아서 내 자라온 26회를 회고하여 보았다. 몽롱한 기억 속에서는 이렇다는 아무 제목도 불거져 나오지 않았다.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몽롱한 기억 속에서는 부터 자, 이렇다는 아무런 제목도 불거져 나오지 않았다. 까지 꺽쇠로 표시합시다. 표시했습니까? 그렇죠? 자, 지금이 뭡니까? 나라고 하는 인물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쭉 지금 회고하면서 되돌아보고 있었던 거야. 근데 뭔가 딱 떠오르는 사건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주체적인 삶을 살아오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이룬 것이 있던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룬 것이 있던가 라는 질문에 아무것도 떠올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나는 또 내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너는 인생에 무슨 욕심이 있느냐고. 자, 그러나 있다고도 없다고도 그런 대답은 하기가 싫었다. 나는 거의 나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조차도 어려웠다라는 거지. 그치? 바로 뭡니까? 그 말은 뭐다? 자기 그 존재를 인식하기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자의식이 어때? 거의 사라진 상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할 만큼 저 의식이 희미해진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의식, 일종의 뭐 정체성이라든지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가 이제 사라진 그런 상태의 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해가 되죠? 자, 나는 계속 보도록 합시다. 허리를 굽혀서 나는 그저 금붕어를 들여다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 금붕어, 그렇죠? 자, 요 금붕어가 바로 무엇이다? 나에게 자신을 성찰하게 하는 매개체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방학 때 배운 내용이 바로 여기서부터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렇지?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금붕어는 참 잘들도 생겼다.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큰 놈은 큰 놈대로 다 싱싱하니 보기 좋았다. 그래서 금붕어가 싱싱하다는 것은 바로 뭐다? 일종의 활기찬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내리비치는 5월 햇살에 금붕어들은 그릇바탕에 그림자를 내려뜨렸다. 지느러미는 하늘하늘 손수건을 흔드는 흉내를 냈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이 금붕어라고 하는 존재는 물속에서
그래도 뭡니까? 살아 움직이듯이 지느러미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바로 뭐다? 바로 굳어있던 나의 의식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나는 이 지느러미 수요를 헤어보기도 하면서 굽힌 허리를 좀처럼 펴지 않았다. 등허리가 따뜻하다. 나는 또 회탁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라는 거지, 그치?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회탁의 거리, 그쵸? 자, 요 회탁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표현하면은 회색빛으로 물든 도시의 그런 거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뭐냐? 바로 혼탁한 일상 그리고 피곤한 생활이 존재하는 공간이자 나의 혼란스러운 내면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혼탁한 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그 흙탕물처럼 약간 좀 지저분하고 굉장히 그 뭐야 탁하고 그래가지고 안에 막 어지럽게 보이는 뭔가가 막 어지럽게 얽혀서 탁해 보이는 그런 걸 혼탁하다고 얘기하죠. 오케이? 네. 왜? 왜요? 다 적었습니까?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나는 또 회탁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거기서는 피곤한 생활이 또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흐느흐느 허비적거렸다.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줄에 엉켜서 헤어나지들을 못한다. 나는 피로와 공복 때문에 무너져 들어가는 몸뚱이를 끌고 그 회탁의 거리 속으로 섞여가지 않는 수도 없다 생각하였다. 그렇죠? 왜? 나도 어쨌든 저 사회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계속 보다 합시다. 자, 나서서 나는 또 문득 생각하여 보았다. 이 발길이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는 것인가를, 그렇죠?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야. 지금 목적성과 방향성을 잃고 있는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때 내 눈앞에는 아내의 모가지가 벼락처럼 내려 떨어졌다라는 거. 아내가 모가지가 툭 하고 떨어지더랍니다. 왜 아내가 이렇게 죽는 모습이 나의 모습 앞에서 보여줬을까? 응? 그쵸. 즉 바로 뭐다? 아내로부터 어떻게 하고 싶다? 그렇지. 탈출하고 싶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내로부터 더 탈출하고자 하는 나의 상상이 이런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욕망이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줬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아스피린과 아달린 우리들은 서로 오해하고 있느니라. 설마 아내가 아스피린 대신에 아달린의 정량을 나에게 먹여왔을까? 나는 그것을 믿을 수는 없다. 여전히 지금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아내를 믿고 싶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것을 믿을 수는 없다. 여기서는 여전히 아내를 믿고 싶은 나의 모습이 드러나죠. 저 방학 때도 얘기했지만, 그렇죠? 아내가 손님을 받을 때는 남편에게 아스피린이라고 알약을 2알을 줬는데 그걸 먹었더니 잠이 왔던 거야.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남자는 이제 아내가 외출을 했을 때 아내 방에 가서 탐험놀이를 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러다가
안에 서랍 속에 숨겨져 있던 아달린이라고 하는 수면제를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내가 과연 나에게 줬던 게 진짜로 아스피린이었을까 혹은 아달린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소설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초현실주의 소설이기 때문에 갈등이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소설 끝날 때까지 아내가 준 것이 과연 진짜 아스피린인지 아달린인지 결론이 안 납니다. 알겠습니까? 그저 그거에 대한 인물의 생각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그래도 나는 한편으로는 아내를 믿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자기를 속였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자, 계속 봅시다. 아내가 대체 그럴 까닭이 없을 것이니 그러면 나는 날밤을 새면서 도적질을 계집질을 하였나? 정말이지 아니다. 우리 부부는 수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인 것이다 라는 거지. 그렇지? 자, 여기서 절름발이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그쵸? 부부가 생활이 서로 맞다 안 맞다? 안 맞다는 거지. 그렇지? 즉 바로 뭐다? 나의 삶이 아내에게 종속되어 있는 비정상적인 부부의 삶을 비유한 표현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왜? 우리가 원래 똑바로 걸으려면 두 다리가 서로 똑같이 움직여야 되고 그 말은 부부 사이가 서로 평등해야 된다는 건데 이 부부 사이는 평등하지 못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가 굉장히 무기력했고 그저 아내에게 종속된 채로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내나 아내나 제 거동에 로직을 붙일 필요는 없다. 변해할 필요도 없다. 변해는 이제 변명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자,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끝없이 발을 쩔뚝거리면서 세상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 즉 바로 뭐다? 오해든 사실이든 사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사실은 사실대로부터 그렇지 않을까까지. 그렇죠? 즉 이거는 바로 뭐다? 아내와의 오해를 체념적으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내가 오해를 하든 말든 내가 하는 게 오해든 말든 그냥 이제는 뭡니까? 생각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 그러나 나는 이 발길이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옳은가? 이것만은 분간하기가 좀 어려웠다. 가야 하나? 그럼 어디로 가나? 이때 뚜하고 정오의 사이렌.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소재죠.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이때 뚜하고 정오의 사이렌이 울렸다라는 거지. 자, 여기서 이 정오의 사이렌도 바로 화자를 각성시켜주는 그러한 소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오 사이렌 이라고 하는 소재는 바로 나의 의식을 각성하게 하는 매개체입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켜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오의 사이렌이 울었다. 사람들은 모두 내 활개를 펴고 닭처럼 푸드덕거리는 것 같고 온갖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과 지폐와 잉크가 부글부글 끓고 수선을 떨고 하는 것 같은 찰나 그야말로 현란을 극한 정오다란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기서 이제 중량으로 생략이 돼 있기는 했지만 그죠?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마치 마리오네트처럼 그죠? 마치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봤단 말이야. 근데 정오의 사이렌이 또 하고 울리자마자 온 거리가 나에게는 어떻게 굉장히 생기 있는 공간으로 인식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에 대한 인식이 지금 서술자가 변화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나는 불현듯 겨드랑이가 가렵다. 그쵸? 자, 여기서 나는 드디어 겨드랑이가 가려운 거죠. 좀 쉽지, 그죠?
그렇지?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바로 폐쇄적 삶에서 벗어나, 그죠? 의지적 삶을 살고자 하는 나의 의식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아하,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오늘은 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서는 희망과 야심이 말소된 페이지가 딕셔너리 넘어가듯 번뜩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 날개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뭐다? 날개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주체적인 삶 혹은 삶의 의지, 열정, 이상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작가 자신은 아니고, 그렇지? 됐습니까? 그렇죠? 자, 계속 보도합시다. 그래서 머릿속에서는 희망과 야심이 말소된 페이지가 딕셔너리 사전 넘어가듯 번뜩였다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잊혀졌던 지식인으로서의 그런 긍지, 희망, 야심이 지금 되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다 옆에다 쓰도록 합시다. 바로 잊혀졌던 지식인으로서의 그렇죠? 긍지, 희망, 다음 야심이 되살아 나더라는 거죠. 자, 나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어디 한번 이렇게 외쳐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돋아라. 그렇죠? 바로 여기서 날개가 바로 진정한 의미의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유와 이상 이런 걸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사실 이제 이 소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뭐 윤봉주 씨라든지 이런 것과도 은연슬쩍 연관을 시켜가지고 문제를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윤봉주 씨에서 보면 항상 나오는 게 이상적 자와 현실적 사 사이의 괴리감, 갈등, 그렇죠? 그걸 또 극복하는 그런 모습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소설에서 바로 이 날개가 의미하는 게 윤봉주 씨의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일종의 이상적 자라고 볼 수 있겠고, 그죠? 그 다음에 여 안에 방 안에서 방 옆에 그 딸린 작은 방에서 살던 나는 바로 현실에 안주하는 무기력한 나의 모습이니까 현실적 자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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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날잡구나.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한 번만 더 날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렇죠? 바로 본연적 자의 회복, 그렇죠? 그 다음 종속되고 무력한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나면서 소설이 마무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작품은 실제로 이제 이상의 자전적 소설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알겠죠? 실제로 이제 이상은 그 예전에 이제 그 기록에 따르면은 기생인 금홍이라고 하는 여자와 동거를 했었던 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소설이 바로 이 이상의 날개고,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소설은 자전적 소설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간을 줄 테니까 자, 밑에 있는 문제를 풀고 같이 우리가 풀이를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네? 생각이 안 나. 답을 지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지금? 죽을래요? 어떤 말이죠? 어? 죽을래요?
자, 4문제밖에 안 되니까 한 10분 정도면 되겠죠? 5분까지 풀고 풀이하고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알겠죠? 미음이 어딨지? 뭐 싫어? 좀 미음이 안 보여요. 원래? 진짜 안 보여요. 니은? 미음이요. 미음이 어딨지? 있잖아, 빼타기 거리. 아. 짧아서 안 보일 수도 있잖아. 야, 귀여워가지고. 뭔가 귀엽지 않습니다. 귀여워. 제가 얼마나 되게 강인하고 이제 그런 사람인지. 조용히 하고 빨리 풀지. 물리적으로 강함을 시험해보기 전에 빨리 풉시다. 지금 이게 아니 뭐가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네. 그럼 했던 거 복습하고 있어. 1번에 몇 번 했는데 조용하게 숟가락으로 손가락으로 1번에 2번은 3번은 4번은 1번 빼고 다 틀려. 다시 또. 맞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맞는데. 뭐. 이번이요. 아, 됐습니다. 응? 됐어요. 혹시 뭐 아니면 더해서 50% 찍고 하면 네가 그 유명한 답 사이로 갈까요? 2, 3, 4번 6분의 1 찍으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문제 다 됐어? 제가 1, 2, 3, 4, 5를 하나씩 응? 하나씩 찾아보고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2번은 몇 번 했어? 손가락으로 3번 4번 4번 틀렸어. 다시 이상한 거 말하네요. 아 이거 이건 아니면 뭐 답 없는데 뭐지? 내가 봤을 때 문제를 끝까지 안 읽어. 아니라서 다 읽었어요. 보기를 말이야.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틀리지 맨날. 어설프게 자꾸 판단한다니까. 알겠어? 항상 그래도 끝까지 읽어야 돼. 그래서 맞다고 생각하면 동그라미 치고 그래도 끝까지 읽어야 돼. 이거를 절반 정도 보고 얘를 보거든요. 안 돼. 보기도 무조건 다 읽어야 돼. 알겠어?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푸는 게 더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네. 정확하게 풀 수 있으면 빨리 푸는 거는 나중에 연습해도 충분히 따라갈 수가 있어. 근데 정확하게도 안 되면은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빠르게 푸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자꾸 1, 2, 3번 하나에서 답을 정하려고 하는 좀 경향이 되게 많아. 알겠어?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답을 찾은 것 같으면 그냥 넘어가 버린다. 근데 문제는 그게 같으면이니까 문제인 거야. 알겠어? 답이 다가 아니라 같으면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거든.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끝까지 읽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알겠죠? 답은 고쳤습니까? 네. 몇 번입니까? 틀렸어요. 맞다. 자 이제 확률 2분의 1. 자, 답 사이로 맞다를 보여주시면 됩니까? 다 풀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죠? 그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먼저 우리가 A와 B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A가 바로 뭡니까? A는 지금 뭐다? 서술자가 자신의 방 안에서 뭡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묘사하는 장면이죠. 그렇죠? 근데 이 장면에서 묘사하는 것은 바로 인물의 그런 심리 상태. 바로 자신의 방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심리 상태를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무기력하냐?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내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고 아내랑 의논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또 꾸지람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귀찮고 이런 자꾸 굉장히 무기력한 그런 마음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B에서 묘사하는 건 바로 뭡니까? 내가 미스코시 백화점 옥상에 가가지고 바로 뭐다? 금붕어를 지금 관찰하고 있는 장면을 묘사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뭡니까? 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A는 자신의 인간관계에 대한 성찰과 개선 의지를 자, 우리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 문제는 두 개로 나누어서 봐야 되겠죠. 그렇죠? A에 대한 설명과 B에 대한 설명이 각각 맞는지를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A는 자신의 인간관계에 대한 성찰과 개선 의지를 드러낸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죠. 그죠? 아내에게 절대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앞부분이 틀렸죠. 그렇죠? 그다음 B는 관찰을 통해 환기하게 된 대상의 이미지를 서술하고 있다. 요거는 맞다고 볼 수 있겠죠. 금붕어를 지금 관찰하면서 금붕어에 보면서 느끼게 된 이미지를 지금 묘사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맞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 2번.
A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인물이 느끼는 위기감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그렇죠. 왜 할 수가 없습니까? 관계가 없으니까. 관계가 없다고도 물론 볼 수가 있긴 한데 핵심적으로 이 말이 있었잖아요. 귀찮다. 그렇지. 귀차니즘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감을 느끼면 당연히 귀찮음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지? 근데 이 인물을 귀찮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뭐다? 현재 상황을 개선할 혹은 바꿀 혹은 현재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낀다 못 느낀다? 못 느낀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위기감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당연히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B는 일상적 경험을 통해 회복하게 되는 사회적 존재감을 서술하고 있다. 일상적 경험을 통해서는 맞는데 이게 과연 회복하게 되는 사회적 존재감일까? 일단 그 금붕어를 보면서 약간 그 일종의 삶에 대한 그런 모습들 이걸 좀 보기는 하게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걸로 인해서 완전히 뭡니까? 사회적 존재감을 회복하게 된다 이런 의미를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뒷부분은 사실 세모로 놓고 보는 게 훨씬 더 맞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3번을 봅시다. A는 자신의 삶의 방식과 태도에 대한 인물의 내면의식을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죠. 맞죠. 지금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요걸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B는 외부 세계나 자극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인상을 서술하고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죠. 자기가 금붕어를 보고 지금 뭘 느끼고 있는가를 주관적인 의미로 지금 떠오르는 이미지를 서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맞다고 볼 수 있겠죠. 자, 4번. A는 사회적 관계 형성에 대한 인물의 부정적 내면의식을 부정적인 거는 맞기는 한데 사회적 관계 형성에 대한 인물의 부정적 내면의식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살짝 좀 세모를 쳐줄 필요는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조금 너무 협소한 그런 서술이거든요. 알겠죠? 왜? 어떻게 보면 자기가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아내와 의논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아내한테 꾸지람을 듣게 될 것이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뭐 사회적 관계 형성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긴 한 부분이라서 이건 약간 세모 치는 게 오히려 맞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B는 사회와 유리된 채 개인적 삶에 몰두하고자 하는 인물의 욕망을 서술하고 있다. 사회와 유리된 채 그 뭡니까? 개인적 삶에 몰두하는 거야? 오히려 금붕어를 보면서부터는 점점 삶에 대한 의지가 솟아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4번 보기 같은 경우는 뒷부분이 더욱더 틀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5번을 봅시다. A는 가공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인물의 상상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자기가 직접 자기 방에서 스스로 생각한 내용을 서술한 거기 때문에 완전히 틀렸죠. 그렇죠? 그 다음에 B는 현실 세계에서 마주하는 반복적 일상에 대한 인물의 소회를 서술하고 있다. 현실 세계에서 지금 나는 금붕어를 보는 게 반복적으로 마주하는 현실입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지금 이 인물은 평소와 다르게 일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집에서 원래는 안 나오고 아내 방 탐험놀이 정도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지금 집 밖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금붕어를 보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뒤에 것도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저는 A에서 틀리면 B는 안 보고 그것도 상관은 없기는 하죠. 네, 알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뭘 하는 거냐면 내신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 문제가 변형되어서 나오기는 합니다. 300구 같은 경우는 그 변형 문제가 상당히 잘 나오는 편이에요. 알겠죠? 그러면은 각각의 부분이 맞고 안 맞고를 공부할 때는 판단을 해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뭐 모의고사를 푼다든지 내신 지필고사를 본다든지 할 때는 상관은 없긴 해요. 그렇게 보는 게. 근데 평소에 연습하고 공부할 때는 하나라도 더, 그러니까 한 문제를 좀 더 알차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 문제를 풀더라도 각각의 보기 하나하나가 다 맞는지를 여러분들이 자꾸 파악하는 연습이 돼야지 그게 좀 더 익숙해지는 거고 한 문제 가지고 네 문제, 다섯 문제 푸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하나하나 다 판단하는 거는 연습할 때는 항상 이렇게 하는 그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기읍과 니은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기읍이 뭡니까? 그치, 기읍이 바로 네 방이었고 니은이 바로 해탁의 거리죠. 자, 공통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래. 다양한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공간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죠. 그죠? 특히나 내 방은 바로 뭡니까? 무기력한 삶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공간이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솔직한 말로 얘기하면 해탁의 거리는 뭡니까? 의미가 나중에는 변했죠. 처음에는 해탁의 거리로 봤을 때는 굉장히 무기력하고 혼돈스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봤는데, 그치? 왜 사람들이 여기서는 안 나와 있지만 처음에 봤을 때는 막 사람들이 마리오네트처럼 막 질질 끌려다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정오의 사이렌이 울린 이후부터는 그 회탁의 거리가 굉장히 뭐다? 생기 있는 그런 공간으로 나에게 비추어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회탁의 거리 같은 경우는 의미가 변화를 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공통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무기력함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1번은 뭡니까?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라는 거는 틀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2번.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공간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죠. 왜? 회탁의 거리에서도 뭐라고 아까 그 본문에서 보면 나는 저기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벗어날 수 없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맞게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3번. 초월적인 존재에 의해 의도하지 않은 삶을 강요당하는 공간이다. 요거는 니은만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알겠습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원래 여기 지금 안 나와 있긴 하지만 회탁의 거리를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마치 마리오네트의 그 실에 매달려 있는 인형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즉 사람들을 조종하는 거는 뭐다?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존재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되는 거, 그거는 초월적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주체적인 그런 의식이나 그 의지 없이 뭡니까? 끌려다니는 존재로 보는 공간은 회탁의 거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4번.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한 채 외부 세계와 단절되는 공간이다. 얘는 기억에만 해당하는 설명이죠. 회탁의 거리는 단절된 공간은 아니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근데 내 방은 어때? 딱 거기에 갇혀서 혼자만 살아가고 있죠. 심지어 아내조차도 내 방에 거의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5번. 상실한 삶의 의욕을 회복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는 공간이다. 이거는 굳이 따진다면 미스코시 옥상이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놓으면은 여러 문제가 변형돼서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3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A부터 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A가 뭡니까? 네. 그것들은 다 그치. 옷이 전부 다 시커멓다. 그렇죠. 시커먼 옷이라는 뜻이었잖아. 그치? 자, A 보도 합시다. 소재의 속성을 통해 나아가 처한 부정적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다. 맞잖아요. 그치. 자기가 입고 있는 옷. 그치? 그거잖아요. 그죠? B는 뭡니까? 얼빠진 사람. 응? 얼빠진 사람. 얼빠진 사람. 그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나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예. 그쵸. 맞는 말이죠. 그죠? 왜? 커피를 먹고 싶었는데 돈이 없었잖아요. 그치? 그죠? 자, 3번. 3번은 뭐, C는 뭡니까? C. 뭐 그러면 기억 속에 응? 똑바로 얘기를 해봐. 주체적인 C가 뭡니까? C. 유명한 기억 속에서는 응. 못하는 아무 제목도 물건도 나오지 않고 그치. 자기 자신을 성찰을 했는데 아무런 그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다는 거잖아. 그치? 자, 과거의 삶을 떠올리기 두려울 정도로 괴로운 나의 내면의식이 드러나 있다? 아니죠.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건 뭐다? 우리가 정확하게 답으로 고치면 뭐라고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주체적이지 않은 삶. 그쵸. 즉 바로 뭐다?
바로 무기력하고 그쵸? 주체적이지 못한 삶을 살아와서 그쵸? 이렇다 하게 떠올릴 만한 업적이 없음을 이렇게 나타낸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답을 알아두면 이제 이것이 변형을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D는 뭡니까? D. 안에 뭐가 안 돼. 그렇지, 뭐나 고가지가 떨어지는 장면이죠. 그렇죠? 바로 뭐야? 나의 상념 속에서 아내의 행동에 대한 고민이 자리 잡고 있었음이 나타나 있다. 그렇죠? 즉 아내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 있었으니까 여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을 하려는 찰나에 아내의 목이 떨어지는 장면을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즉 아내가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보면 죽음으로써 나는 아내의 종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만큼 바로 뭐다? 아내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5번 이는 뭡니까? 나에게가 수업이에요. 응? 뭐라고? 나에게가 수업이에요. 그렇죠. 즉 날개가 솟았던 자국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야? 예전엔 날개가 있었다는 뜻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바로 뭐야? 나가 현재 삶의 방식과 상이한 방식으로 살았던 과거의 경험을 환기하고 있다. 즉 과거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열정, 정열, 이상 이런 거를 이제 잃어버렸다가 다시 떠올리게 된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는 날개가 있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이 말은 예전에는 주체적인 삶을 살았다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4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4번 문제 렉처는 줄 알았어요. 왜요? 문제를 안 읽었어요. 자랑이다. 아는 것만 몰랐어요 지금까지. 자, 보자. 이상 작품은 굉장히 그런 정신적인 그런 불안정함을 이야기한 작품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그 심리학적 그 지문이랑 같이 제시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알겠죠? 자, 보다 합시다. 보기를 바탕으로 위크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네요. 그렇죠? 자, A 프롬은 외부 세계로부터 느끼는 고독과 무력감이 주는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나 대상을 지배하거나 이에 복종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뭐다? 그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선택한 건 바로 뭐다? 복종하는 경향을 선택했고, 그렇죠? 누구에게? 그렇지, 아내에게 이제 복종하는 그 경향을 띠게 되죠. 그렇죠? 그 말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다? 외부 세계로부터 느끼는 고독과 무력감이 주는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특히 복종의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복종의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바로 나였죠. 그렇죠? 자, 나는 자신을 비하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굉장히 무기력하게 보고, 그다음 타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그럼 여기서 타인이 누구다? 그치, 아내였죠.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어떤 결단이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심리적 불안이나 고통에서 벗어나 안정을 얻고자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드러냈던 부분이 아까 앞에서 있었던 바로 뭐다? A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A에서도 보면 어떤 거를 하고자 하면은 뭡니까? 아내랑 의논해야 되고, 그러면 아내가 이제 나를 뭡니까? 야단을 치고 탓을 할 것이고, 그런 게 모든 것이 나는 아내가 야단이 불안하다기보다는 그 모든 게 귀찮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즉 모든 거를 미루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여기서 드러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응. 거기서는 귀찮은 게 여기서 안정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선택을 미룸으로써 마음을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왜? 선택을 하려고 하니까 그 결과가 자꾸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자꾸 선택을 하지 않고 미루려고 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선택을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아내가 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왜? 내가 선택을 하면 그걸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불안감들, 그리고 내가 선택한 일이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들,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들은 외부의 것에 대해 지극히 수동적이고 수용적인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복종은 도피의 수단이기 때문에 이들의 직면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이들의 자아와 이들이 의존하고 있는 힘 사이에는 근본적인 대립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은 이러한 의존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충동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충동을 느끼며 의존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수용지향적인 인간에서 생산지향적인 인간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후에 요 같은 경우는 그쵸? 요 부분은 바로 소설 이후 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의존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충동이 나타내는 게 바로 소설 속의 날개라고 하는 소재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놓은 다음에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다 합시다. 보기를 보면은 함정을 훨씬 덜 빠지게 될 거예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자, 이런 걸 항상 얘기하지만 바로 객관식을 서술형으로 풀기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방법을 쓰면 여러분의 함정에 훨씬 덜 빠져요. 알겠습니까? 미리 분석을 하는, 읽으면서 빠르게 분석을 해보는 능력을 키우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자, 1번 봅시다. 자, 아내는 내게는 옷을 주지 않았다. 나는 반드시 내 아내와 의논하여야 할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 아내는 나가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복종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죠? 자, 2번. 아무 소리 없이 잘 놀았다. 적극적인 것을 궁리하는 법이 없다와 같은 표현을 통해 나가 복종을 통해 외부의 것에 대해 수동적이고 수용적인 삶을 살아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아내의 방에서만 조용히 놀고, 그렇죠? 적극적인 일을 궁리하지 않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외부 아예 그 뭡니까? 나가려고조차 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3번. 나는 용한 일에도 좀 피곤하였고 영 잠이 오지 않는 적도 있다라는 표현을 통해 나는 자, 외부 세계로부터 느끼는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노력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죠? 요즘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자, 이게 왜 틀렸습니까? 지금 요게 나오는 장면은 실려있는 글에서 어느 부분? 전반부죠. 그렇죠? 이 전반부는 나의 어떤 무기력한 모습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뭐다? 외부 세계로부터 느끼는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노력하는 장면은 이거는 후반부의 내용이죠. 굳이 따진다면. 그치? 후반부 그 중에서도 바로 뭐? 정오의 사이렌 이후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지금 앞에 부분에 제시된 부분과 뒤에 설명이 서로 매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되고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 40분까지 좀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